급진파들은 왼쪽에, 회의장에서 왼쪽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좌파라고 했고 좌익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왕을 살리자 왕정파, 온건파들은 오른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파, 우익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좀 온건 세력, 이런 보수 세력을 우파, 우익이라 하고요. 반면에 급진 세력, 개혁 세력을 좌익, 좌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유래가 거기서 온 겁니다. 그리고 쿠데타라는 용어도 요즘 반란을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쿠데타 반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1961년 5.16 군사혁명이라고 하던 시절도 있지만 요즘은 5.16 군사 쿠데타라고 하죠. 역사를 재평가해서 또 12.12 군사 쿠데타라고 하듯이 여하튼 그 당시에 그 혁명의 그 격동의 시기에 1793년 1월에 루이 16세가 처형이 됐었는데요. 그로부터 또 10개월 후인 1793년 10월에는 바로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또 처형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마리 앙뚜아네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의 국왕이었던 그 당시에 프란츠 2세의 여동생이기도 했고요. 그 프란츠 2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여자 황제였던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였다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신성 로마 제국의 여자 황제는 딸들을 많이 생산을 했죠. 아들보다는 딸들을 10여 명의 자녀 중에 딸들이 많았고, 그 딸들 공주들을 다 유럽 각국의 국왕의 부인으로 시집을 보냈죠. 왕비로 보냈고, 대표적으로 막내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를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 왕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여자 황제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를 유럽의 장모라는 별칭이 있죠. 유럽의 장모. 공주들을 다 유럽 각국의 국왕의 왕비로 시집을 보내다 보니까 유럽 각국의 국왕의 장모는 신성 로마 제국의 여제인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였기 때문에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를 유럽의 장모다라는 별명,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이제 활약을 했는데요. 그때 1793년 1월에 루이 16세를 처형을 하지 말자라는 온건파, 왕정파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급진파인 혁명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매우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 루이 16세가 무죄일 수도 있다. 특히 루이 16세는 민중들이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니까 주변 국가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민중들에 의해서 발각이 됐습니다. 군인에 의해서 혁명군에 의해서 발각됐다는 설도 있고, 무슨 우체부에 의해서, 우편배달부 우체부에 의해서 발각이 됐다라는 설도 있는데 명확한 그 정설은 없다고 합니다. 여하튼 루이 16세 프랑스 국왕은 혁명의 불길에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신의 처가인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로 도피를 하다가 피신하다가 발각돼서 체포가 된 겁니다. 튠리니 궁의 연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혁명의 그런 와중에 국왕이 민중들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한 게 자체가 일종의 반역이다라고 본 겁니다. 민중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루이 16세 국왕은 반역죄다라고 해서 또 혐의를 더 추가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죽이기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무죄를 주장했던 온건파들은, 즉 왕정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리자.
국왕까지 루이 16세까지 죽일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급진파인 혁명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이 16세가 무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루이 16세가 무죄가 되는 순간 우리 혁명이 유죄가 돼버린다. 프랑스 대혁명이 유죄가 돼버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프랑스 대혁명 자체가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주장하는 자유평등 박애의 그러한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루이 16세가 무죄가 되는 순간 무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루이 16세를 무죄로 결론을 내리는 순간 우리 혁명 세력이 유죄가 돼버린다 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군주제를 무너뜨린 혁명 자체가 유죄가 돼버리는 거다 라는 의미인 거죠. 루이 16세가 군주제를 제대로 했고 유죄가 아닌 무죄인데 그것을 국가를 전복시켜버린 혁명 세력이 유죄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명언 루이 16세는 무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루이 16세를 무죄로 결론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혁명 세력이 프랑스 대혁명이 유죄가 돼버린다 라는 명언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1793년 1월에 루이 16세를 단두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처형을 해버리고요. 10개월 후인 1793년 11월에는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마저도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이번에 개봉된 영화 나폴레옹의 첫 장면이 1793년 11월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게 첫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에서 시집을 올 때 크루아상이라는 빵의 제조 기술을 가지고 와서 크루아상을 프랑스에 보급했던 인물이 마리 앙뚜아네트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프랑스 파리 바게트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만은 바게트라는 게 막대기 빵이죠. 막대기 빵. 바게트가 막대기란 뜻입니다. 프랑스어로. 그래서 파리 바게트는 막대기 모양의 빵이고 프랑스의 주식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또 두 번째 빵이 뭐냐? 크루아상이죠. 크루아상.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즉 신성 로마 제국에서 프랑스로 시집 올 때 그 제조 기술을 가져왔고요. 또 그 오스트리아에서 크루아상 빵이 유래된 거에 관해서도 제가 유튜브를 찍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것은 오스만 투르크가 오스트리아를 공격할 때 어떤 제빵사가 큰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그거를 정보를 입수한 오스트리아가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에 맞서서 대비태세를 갖춰서 오스트리아가 함락이 안 돼서 그 정보를 제공한 신고 정신이 투철했던 오스트리아의 제빵사에게 특권을 줘서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가문의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빵 특허를 줘서 그거에 감사 표시로 그 제빵사가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 이슬람 국가들은 국기에 대부분 초승달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이슬람 세력들을 다 와작와작 씹어 먹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반대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 즉 이슬람 세력을 다 괴멸시키겠다라는 더 의욕을 불태우기 위해서 즉 오스트리아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반대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을 다 능욕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으로 빵을 만든 게 바로 그 제빵사가 만든 크루아상 빵이고 그게 오스트리아에 있다가 프랑스로 보급이 될 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집 올 때 보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두 양대 빵이 바게트와 크루아상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마리 앙뚜아네트가 1793년 11월에 처형되니까 그 사람의 오빠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의 국왕이었던 프란츠 2세가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그 혁명의 불길이 유럽 각국에 보급이 되면, 전파가 되면, 확산이 되면 유럽의 각국의 왕족들, 또 국왕, 왕비, 귀족들도 몰살을 당할 수도 있겠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단두대에서 처형됐던 국왕, 왕비, 왕족, 귀족들이 3천여 명이나 됩니다. 3천여 명.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유럽 각국의 신분제를 타파하겠다라는 게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고, 군주제를 타파하겠다라는 게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군주제 철폐, 신분제 철폐,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들이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면 유럽의 각국의 귀족들, 왕족들, 왕비들도 다 몰살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유럽 각국들이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 대혁명 세력의 대표 주자인 나폴레옹에 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맹 이름을 바로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했던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고, 또 그 다음이 러시아고, 섬나라에서는 바로 영국이었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이 됐던 1793년 11월 그 무렵에 바로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속이 돼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맞서서 나폴레옹과 유럽 각국들이 전쟁을 하게 된 거고, 그 격동의 시절에 이제 나폴레옹은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1792년부터 1794년까지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펼쳐가지고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을 또 처단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 당시에 나폴레옹도 처형이 될 뻔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또 살아나게 된 또 일화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포 정치의 말기인 1794년에 드디어 나폴레옹이 25살의 나이에 군대에서 장군이 됩니다. 장군. 나폴레옹이 포병 장교로 활동하다가 육군 대위에서 육군 준장으로 몇 계급을 특진을 하게 됩니다. 포병, 그 틈새 전략으로 포병을 지원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포병 육군 대위에서 육군 장군 스타 별이 된 겁니다. 그게 25살의 나이였던 1794년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나폴레옹이 맹활약을 했던 전투가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지중 해안에 툴룽 전투가 있습니다. 툴룽 전투. 자, 프랑스의 그 마르세유 근처, 지중 해안에 마르세유 근처에 있던 나폴레옹이 그 근처 툴룽 지역으로 가가지고 영국 등의 그러한 세력들을 막아낸 게 바로 툴룽 전투인데요. 거기에서 나폴레옹은 굉장히 천재적 군사 전략을 발휘해가지고 포격 전술, 포격으로 해가지고 대프랑스 동맹군 세력들을 다 괴멸시켜서 그 유명한 툴룽 전투에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육군 대위, 포병 장교가 몇 계급을 특진해서 군대의 별, 그야말로 별이죠. 스타. 육군 준장으로 25살 나이에 진급을 하게 되고, 그게 1794년입니다. 그 다음에 1795년 10월부터 1799년 11월까지는 4년 동안 총재 정부가 이제 생깁니다. 총재 정부. 요즘 한국은행 총재, 과거에 민정당 총재, 공화당 총재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요즘은 정당 대표를 총재라고 하진 않죠. 그냥 당 대표로 하죠. 왜냐하면 총재라는 말 자체가 권위주의 시절에 완전히 독재자 이런 어감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정당의 대표를 총재라 하지 않고 당 대표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당시에 총재 정부였습니다. 총재 정부가 1795년 10월부터 1799년 11월까지 4년 정도 유지가 됐고요.
그때까지도 아직은 나폴레옹이 완전한 실권을 잡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살 될 때까지는 군대에서 25살이 장군이 되긴 했지만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군사 전략가로만 계속 승승장구를 했고 국가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하다가 드디어 1799년 11월 9일 그 유명한 보리메르 18일의 쿠데타가 발생됩니다. 자, 1799년 11월 9일 이른바 보르메리 18일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나폴레옹이. 거기에서 우리가 쿠데타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프랑스 말입니다. 쿠데타라는 용어가 12.12 쿠데타, 5.16 쿠데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쿠데타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고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쿠데타 반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쿠데타라는 말이 프랑스어고 그 나폴레옹의 1799년 11월 9일 이른바 보르메리 18일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폴레옹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존의 4년 동안의 총재 정부가 이제 통령 정부로 전환이 됩니다. 통령, 대통령 할 때 통령입니다. 대통령 할 때. 그래서 제1통령, 제2통령, 제3통령 뭐 이런 집단 지도체제 비슷했는데요. 실권은 제1통령한테 있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30살의 나이였던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지 10년이 됐던 1799년 11월 9일 이른바 보르메리 18일의 쿠데타를 통해서 실권을 장악하고 제1통령이 되고요. 그 뒤로도 뭐 다양한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이 바로 1799년부터 1800년까지 전개되는데요. 그때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었죠. 그때 불가능이라는 단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게 되고요. 자,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은 게 제2차 이탈리아 원정 때인데요. 자, 그때가 언제냐? 1800년 5월 말입니다. 1800년 5월 말. 그래서 제가 인문학 서적 세 번째로 출간했던 2020년 4월 1일 출간작 제목이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인데요. 그것의 표지의 그림이 나폴레옹이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장면의 그림을 표지 그림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5, 60대 기성세대분들 학창시절에 완전 정복의 표지 그림이기도 하고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그게 나폴레옹이 1800년 5월 말에 제2차 이탈리아 원정으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쪽으로 진격을 할 때 알프스 산맥의 해발 2000m 급고지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어갈 때 그 그림이고, 자, 그 그림을 보면 하단에 바위 안반에 새겨져 있는 단어가 있죠. 샤를마뉴, 한니발 이런 단어가 있는 이유가 그 인물들이 먼저 알프스 산맥을 넘었었던 거죠. 다 잘 아시다시피 인류 최초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을 했던 인물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던 기원전 218년에 카르타고의 지금의 튀니지의 전신이죠.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전신인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알프스의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진격을 했고 로마 진격 직전 상황까지 갔던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인류 최초로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었고요. 기원전 218년이고 그 다음에 서기 9세기에 샤를마뉴 대제도 거기를 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바위 안반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1799년에 나폴레옹보다 1년 앞선 1799년에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66전 66승 전승의 신화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의 신 수보로프 장관이 인류 세 번째로
알프스를 넘었고요. 이순신 장군께서는 23전 전승의 신화인데요. 러시아의 수보로프 장군은 66전 전승의 신화를 갖고 있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 수보로프가 1799년에 알프스를 넘었고요. 네 번째가 나폴레옹이고, 나폴레옹이 1800년 5월 말에 거기를 넘을 때 나폴레옹이 주변에 후보 8년 후배 장군이 나폴레옹께 이런 얘기를 하죠. 장군, 거기를 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프스를 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령관님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니까 나폴레옹이 그 8년 후배 장군에게 얘기하기를 자네의 말은 프랑스어가 아닐세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와전된 게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프랑스어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어 사전에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즉 우리 프랑스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명언, 나폴레옹의 명언,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말이 1800년 5월 말에 나폴레옹이 인류 네 번째로 알프스를 넘어서 6월 2일 날 밀라노로 진격을 했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마렌고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이탈리아 북부를 지배하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군을 괴멸을 시켰었습니다. 그게 나폴레옹의 제2차 이탈리아 원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승승장구를 했고요. 1804년 초입니다. 1804년 초에는 드디어 나폴레옹이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민법전을 반포를 합니다. 1804년 초에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민법전을 반포를 하는데요. 세계 3대 성문법이라고 하면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중세 로마의 로마법 대전, 1804년 초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민법전입니다. 세계 3대 성문법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중에 1821년 5월 5일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 생활 5년 반을 마치고 52세 나이로 사망하기 직전에 그 유명한 명언을 했죠.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라고 자부심에 찬 말을 했을 정도로 나폴레옹의 민법전은 거의 퍼펙트하고요. 그게 근대 민법의 시초가 되고, 근대 민법,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 잘 아시죠? 3대 원리,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인데요. 자, 그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민법전이 독일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상륙해서 대한민국의 민법의 기본 그 조문에도 다 요소에 깔려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 민법전은 조문이 한 1050개 정도 조문인데요. 그에 반해서 1804년 초니까 지금부터 219년 전에 반포됐던 프랑스의 민법전은 조문이 2281개 조문이나 있습니다. 그게 한 200여 년 동안 개정이 안 되다가 개정 논의는 있었지만은 샤를 드골 대통령 당시나 20세기 초나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나폴레옹 민법전이 거의 퍼펙트하다, 완벽에 가깝다라고 해서 개정을 하지 않다가 1970년대에 2개 조문만 추가됐습니다. 공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조항과 부동산 개발 사업 계약에 관한 조항 2개만 추가가 됐을 뿐 200여 년의 세월 동안 삭제되거나 수정된 게 하나도 없다가 드디어 지금부터 6년 전인 2017년에
몇 개 조항이 신설이 됐던 게 바로 그 유명한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인 프랑스 민법전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유명 명언을 하고 사망을 한 거죠.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라는 명예는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과 프로이센 연합국에 의해서 우리 프랑스군이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의 시대는 끝나고 나폴레옹은 몰락하고 내가 평생 40번 싸워 이긴 전쟁의 승리의 영광 명예는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내가 1804년 초에 반포했던 제1통용 시절에 반포했던 프랑스의 민법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명언을 할 정도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민법전은 유명합니다. 여하튼 그로부터 몇 개월 후인 바로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 스스로 이번에 나폴레옹 영화 개략적인 게 동영상이 유튜브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본인 스스로가 왕관을 머리에다 쓰죠. 황제의 관을, 왕관이 아니라 황제의 관을 스스로가 관을 씁니다. 누가 신부님이 씌워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인데요. 그게 1804년 12월 2일 35살의 나이로 스스로가 황제가 되는 대관식을 하고, 제가 13년 전에 유럽 3개국 여행을 할 때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4식구 가족 여행을 6박 8일로 했는데요. 그때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가장 유명한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또 조각상이 밀로의 비너스상, 또 하나가 바로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을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또 유명합니다. 그 그림. 자, 1804년 12월 2일 나폴레옹 스스로가 황제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1시간 남짓 촬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좀 쉬었다가 2부를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30살의 나이로 드디어 1804년 12월 2일에 35살의 나이로 황제가 되고, 그게 이번에 개봉되는 영화에도 황제 대관식 장면이 정말 화려하게 묘사가 되고, 영화 제작비가 1억 3천만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1,700억 정도 비용이 들었답니다. 영화 나폴레옹의 제작비가 1억 3천만 불, 한국 돈으로는 1,7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그 당시에 군복, 이런 의상들을 다 준비해야 되고, 또 6개의 주요 전투 씬들을 다 다뤄야 되고, 가장 그 중에 유명한 게 프랑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때로부터 1주년이 됐던 1805년 12월 2일에 있었던 그 유명한 전투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 장면 등 6개 주요 전투들의 격렬한 전투 씬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폭력성 있죠. 폭력성.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첫 번째 부인 조제핀과의 뜨거운 사랑. 나폴레옹보다 조제핀이 6살 연상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6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초혼이었고 조제핀은 재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제핀은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자녀가 있는 미망인과 나폴레옹이 결혼을 한 건데, 나폴레옹은 초혼, 그 미망인은 재혼을 하게 된 셈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나폴레옹의 부인인 그 조제핀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그 격동의 시기에 처형이 됐던 원래 남편이 처형이 됐었습니다. 처형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망인이 된 지 한 1년도 안 돼 가지고 나폴레옹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조제핀과, 물론 나중에 나폴레옹이 조제핀과 이혼을 하고 다시 다른 오스트리아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결혼했던 그 나폴레옹의
두 번째 결혼 상대였던 오스트리아의 그 여인과는 진정한 사랑은 없었죠. 왜냐하면 나중에 나폴레옹이 1815년 1815년 10월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가 되고 거기서 5년 반 유배 생활하다 1821년 5월 5일에 52세의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을 하는데요. 자, 그곳에 그 유배 생활할 때도 두 번째 부인이 따라오지도 않았고 또 그 전에 나폴레옹이 지중해의 엘바섬으로 유배를 갔었던 1814년 5월 4일에 엘바섬 갔다가 이듬해인 1815년 2월 26일에 엘바섬에서 탈출을 하는데요. 유배 생활 10개월 만에 탈출을 하는데요. 그때도 나폴레옹의 두 번째 부인이 그 엘바섬에 따라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과 나폴레옹은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첫 번째 부인인 조제핀과는 굉장히 뜨거운 사랑이었고, 이번 영화에서도 나폴레옹과 조제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성적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되다 보니까 또 전쟁의 주요 전투의 6개 전투의 주요 씬들이 격렬하게 폭력적으로 묘사되다 보니까 18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관람 불가합니다. 왜냐? 6개 주요 전투의 그 격렬한 전투신들이 폭력적이다. 그 다음에 조제핀과의 뜨거운 사랑 과정, 그 성적 묘사가 너무 선정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18세 미만 청소년들 관람 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영화가 5일 후에 미국과 유럽 대륙에서 개봉되는 영화 제목 나폴레옹, 우리 한국에서는 12월 6일에 대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하튼 나폴레옹의 그런 영화가 전개,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런 의상들 또 전투의 신들을 재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영화 제작비가 1억 3천만 불, 한국 돈으로 1,70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황제 대관식까지 말씀드렸고요. 아우스터리츠 전투부터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1부 촬영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